그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모델링은 크게 요새 뭐 컨셉추얼 모델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논리 모델링과 물리 모델링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근데 논리 모델링의 목적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가 모두 표현될 수 있도록 최적의 구조를 잡아내는 게 논리 모델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논리 모델링은 무엇이다? 책에서부터 어,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먼저 논리 모델링 체계라 그래갖고 논리 모델링은 크게 이렇게 다섯 단계의 이 단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개체 파악, 식별자, 상세화, 통합, 검증. 그 다음에 각각은 두 개 내지 네 개의 서브젝트 에리아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방법을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쓰는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이다 그래갖고 이걸 정복해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디바이드, 나누고 정복한다 이런 뜻이니까 정확하게 나누고 컨커, 개체가 뭔지 관계가 뭔지 알게 되면 개체 파악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식별자, 외래 식별자, 주식별자를 다 알게 되면 식별자를 알게 될 거고 이렇게 즉 정확하게 디바이드하고 컨커 밑에서부터 정복해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모델링을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알게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시스템 분석해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상세화 분야의 요 정규화라는 요 부분을 제일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 정규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자꾸 대입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실제로 정규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규화가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규화는 들어있어도 비정규화는 안 들어있어요. 반정규화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들 간의 연관 관계, 여기 또 관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형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먼저 개체 파악 단계에서는 개체를 정의하고 관계를 정의하라. 즉, 제일 중요한 건 개체와 관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개체의 이름이 뭐다, 설명, 그 다음에 개체 타입, 분류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어디에다 집어넣을 수 있냐면 저 물리 모델 할 때 또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논리 모델을 만들어 가자 이거지. 관계의 종류는 뭐고 표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서부터 들어가겠다. 식별자 파악 단계에는 주식별자, 외래식별자, 그 다음에 업무 규칙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져 있어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그 흔히 관계형 DB를 쓰다 보면 슈퍼키다, 캔디데이트 키다, 얼터네이트 키다, 컴파운드 키다 뭐 키라는 말을 쓰니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정리해버리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버리면 어, 논리 모델링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실제로 나머지 키들은 이름과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키는 주식별자, 부식별자, 외래식별자 세 개밖에 없어요. 관계형 대비해서 쓰는 거는. 그런데 부식별자는 또 뭐로 나눠지냐면 유니크한 부식별자와 non 유니크한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는 부식별자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 정도가 우리가 모델에서 반영해야 될 내용들인데 개념들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서부터 해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상세화 과정은 제일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속성을 도출합니다. 어트리뷰트가 뭐다. 그 다음에 도출된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속성에 대해서 도메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메인 영역 즉 속성이 가져야 할 값들의 범위 집합 이런 것들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메인 정의하고 그 다음에 속성에도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이 속성에서 만들어지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로 쓰는 거냐면 스토어드 프레셔나 트리거를 만들어서 쓰는 게 속성 업무 규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로 상세화 단계를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상세화 단계가 끝나면 ERD가 그려진 겁니다. 이미 논리 ERD가 그려졌는데 그럼 그렸다 그러면 그 ERD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 없느냐 통합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데이터를 너무 잘게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을 엔티티를 너무 잘게 나눴다든가 아니면 키 구조가 같은데 테이블을 두 개로 했다든가 이유가 없이 테이블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든가 만들어 보니까 프라이머리 키 빼고 어트리뷰트가 들어갈
뭐 들어갈 게 없는 그런 엔티티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통합 개념으로 한번 그 모아보자, 이런 이 취지가 이제 통합이라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으로 검증. 검증은 뭐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게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이 있다 이러는데, 여기서는 베리피케이션입니다.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제일 많이 쓰는 워터폴 모델이라는 게 분석, 설계, 코딩 테스트,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코딩 테스트,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 거를 테스트하는 걸 유닛 테스트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쵸? 유닛 테스트.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워터폴 모델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유닛 테스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각각 프로그램들은 다 잘 돌아가는데 과연 그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엮어서 묶어서 볼 때 그 테스트를 우리는 시스템 테스트라고 또 합니다. 시스템 테스트가 끝나면 acceptance 테스트 또는 integration 테스트라 그래갖고 최종 테스트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방법론에서 V-타입 프로토타이핑이라 그래갖고 시스템 만들고 테스트에 들어가는 이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구조적 방법론에서 썼던 그러한 방법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단계 에러를 뒷단계로 보내지 말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이 부분에 해당되죠. 설계니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자꾸 우리가 앞단계에서 분석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되고 설계를 그 다음 중요해야 되고 코딩 테스트보다 이런 게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V타입으로 그리게 되면 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돌아오는 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검증, 밸리데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인데, 베리피케이션은 내가 만든 게 원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베리피케이션입니다. 밸리데이션은 뭐냐면 사용자 요구 사항을 모두 미트하느냐를 체크하는 게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입니다. 달라지죠?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는데 2개월이 걸렸고 설계하는데 2개월 걸렸고 코딩하는데 2개월이 걸렸다면 6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2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worst case. 그 다음에 설계가 잘못되면 4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이 잘못되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앞단계 에러를 뒷단계로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개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모델링은 위치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이때에 내가 요구하는 기능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가 검증, 이 내용이 이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하고 연결하면 이러한 위치에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거기서 하는 일은 품질 검증, 규칙 검증, 완전성 검증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내용인지를 이제 지금서부터 차곡차곡 들어갈게요. 제일 먼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 모델링의 3대 요소는 뭐라 그랬죠? 3대 요소? 개체, 관계, 속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4대 요소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아이덴티파이어, 키, 식별자가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은 실제로 이 네 가지 개체와 관계와 속성과 아이덴티파이어만 잘 잡으면, 정확히 컬렉트니스하게, 컴플리트니스하게 잡아내면은 데이터 모델링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네 개 요소를 어떻게 구조를 잡느냐, 이게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니까.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개체 파악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개체를 정의해야 돼. 그럼 개체를 정의하려다 보니까 개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유형, 무형의 사물, 그러니까 thing, 사물 또는 object,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 객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개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객체가 개체냐 뭐 이런 혼동이 되는데, 객체라는 건 사실 클래스랑 비교를 해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객체들의 집합은 클래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그런데 개체는 뭐냐면, 개체는 객체일 수도 있고 클래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UML 방법론에서 객체와 클래스를 분류하는 거고, 그 객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엔티티를 개체라고도 안 했어요. 뭐 실체라고도 번역했었던 책들이 있어요. 지금도 옛날 책을 보면 엔티티를 실체라고 번역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담는 파일 정도의 크기가 개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러
사람들 보러 개체를 도출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개체만 잡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다 이거지. 눈에 안 보이는 개체가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조금 이따 예를 봅시다. 피터 첸이라는 사람은 어제도 얘기했죠. 피터 첸. ERD를 제일 먼저 그린 사람, 그 마른 모 있고 막 이런 거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 피터 첸이라는 사람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식별 가능한 thing이다, 사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고, CJ 데이트, 데이터베이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CJ 데이트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표현되어야 될 모든 오브젝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제임스 마틴, 정보공학의 아버지인 제임스 마틴은 정보를 보관하는 오브젝트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빌 핑케스타인은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데이터 모델링 쪽에서는, 이 실무 사례 쪽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 사람 책 보고 많은 걸 배웠죠. 이분한테 추후에 그러니까 추후에 참조하여 사용하기 위해 저장되는 논리적인 사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레인버그, 이 사람도 유명한 그 DB 모델러인데 책도 많이 썼고요. 관계형 모델 구축을 위해 설정된 규칙들의 특정 집합을 충족시키는 속성들의 집합체다. 결국에 이거 다 읽어보니까 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속성들의 집합인 오브젝트 또는 thing 이라고 이제 사물이라고 이제 다 정의들을 내렸어요. 실제 맞습니다, 개체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체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속성은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안 지키면 개체가 아니에요. 상호 베타성과 식별성이에요. 상호 베타성. 상호 베타성은 모든 개체에 존재하는 인스탄스는 한 군데에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A에 들어갈 수 있고 A 테이블에도 들어갈 수 있고 B 테이블에도 들어갈 수 있게 설계하면 안 된다. 반드시 최용락이라는 학생의 데이터는 학생 테이블에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상호 베타성, 반드시 한 군데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군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식별성은 모든 개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인스탄스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성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전제 하에 뭐가 존재하느냐? 개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식별성을 지키는 건 간단하죠. 뭐 만들면 될까요? 바로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는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 모든 책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The primary key must be exist in ent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엔티티에는 반드시 뭘 만들어라?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라. 이건 법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는 전제하에서, 물론 프라이머리 키를 안 만들고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유일한 얼터네이트 키를 만들어서 유일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지. 기왕이면 프라이머리 키 만들지.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결성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했는데, 무결성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Entity Integrity, Referential Integrity, Domain Integrity가 있다는데, Entity Integrity라는 게 뭐냐 이거지. 그게 바로 모든 개체는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다른 말로 must be exist primary key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가 존재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집어넣을 때 1, 2, 3, 4, 5라는 학생을 집어넣는데 다른 학생을 또 1, 2, 3, 4, 5라고 집어넣으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디스코드 already exist 이렇게 해서 탁 찍어준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안 짜도 DBMS가 막아버린다 이거지. 그게 바로 엔티티 인테그리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두 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를 지켜주는 게 바로 식별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형 DB뿐만 아니라 모든 DB, 모든 파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식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체에 존재하는 모든 인스탄스를 가장 빠르게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은 프라이머리 키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듣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프라이머리 키는 성능만 높이질 않아요. 성능만 높이는 게 아니라 프라이머리 키가 존재해야지만 관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논리 모델링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다. 여기에서 이 상호 베타성에 이제 혼동들을 많이 가져요, 사람들이. 상호 베타성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일에 우리 사람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와 클래스의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브젝트라는 게 사람이라는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에요. 그쵸? 아닌가? 아, 맞아요. 포유동물이에요. 포유동물이 하나 있어요. 또. 그러면 포유동물 내에 보면 사람도 있고 직립보행을 하는 게 있고 이거 뭐야 기어다니는 고양이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동물이 될 거라고. 동물이 되면 우리가 꽃이 있어요. 난초는 어디 들어가? 아, 난초는 여기 들어가자고 하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난초가 들어갈 방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거지. 그게 뭐냐 하면 식물이라는 거다 이거지. 식물. 그쵸? 그렇잖아요. 식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책상이라는 게 생겼어요. 책상. 우리 지금 이 책상이 하나 있어요. 책상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나눠야 될 거야. 이걸 뭐라고 나누냐면 이거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또 나눠요. 그쵸? 그러면 책상은 어디 들어갈까? 무생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쵸? 또 만드는 거야. 그러면 생물과 무생물을 모아서 뭐라고 하겠느냐? 자연이라고 하자 이거지.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데이터를 한 군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를 무생물로 만들었어요. 무생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생물은 눈에 보이는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눠져요. 그러면 책상은 어디 들어가야 되냐? 유기물에도 들어가고 무기물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유기물에만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호 배타성을 항상 유지해줘야 된다. 이게 개체의 기본이다 이거지. 이게. 아시겠어요? 이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객체와 오브젝트와 클래스의 개념이 나와요. 이게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만일에 이게 학생이었는데 학생의 데이터가 최용락도 있고 왕선영도 있고 최연애도 있고 최용석이도 있고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치면 이 오브젝트의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에서는 인스탄스라고 부릅니다. 데이터에서는 인스탄스라고 부르는데 객체지향에서 뭐라 하냐면 학생 클래스의 오브젝트다라고 또 불러요. 자, 오브젝트의 집합은 클래스예요. 그쵸?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의 집합은 클래스예요. 이 오브젝트의 집합은 클래스고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집합은 클래스고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 하위 단계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클래스이고 이 클래스에서 봤을 때에는 하위에 있는 오브젝트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객체지향 방법, 셋 개념을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구조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 쓰다가 객체지향 방법으로 가게 되면 혼동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지. 이 객체의 개념, 클래스의 개념이 빨리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아주 쉬워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다 엔티티라고 부른다 이거지. 데이터가 저장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그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엔티티다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겠다 이런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사무실에 갔는데 사람들 보러 우리 사무실을 관리하기 위한 개체를 한번 도출해봐라.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뭐 우리 이거 강의실로 하면 학생이요, 교수요, 칠판이요, 뭐 빔 프로젝트요, 막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다 고정자산 내지는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클래스로 도출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죠. 물론 클래스로 도출해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객체에 들어가는 정보는 엔티티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 중에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무실을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무실의 현재 온도, 습도, 휴미디티, 그 다음에 럭스 이거 조도 이런 것들도 다 뭐에 관련될 수 있냐면 사무실 관리 항목으로 될 수 있다. 즉 내가 데이터를 도출해서 엔티티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 객체든 클래스든 간에 도출하기 위해서 하라면 보통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시화되는 것들은 쉽게 잡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쉽게 놓치더라. 이런 문제점들에 봉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우리가 앞으로 개체 도출을 잘 해보자 이런 얘기죠. 우리 강의실에서 보면 교수, 조교, 학생, 뭐 강의실 이걸 다 얘네 하나하나를 엔티티로 도출할 수도 있지만
엔티티로 도출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뭐로 쓸 수 있냐면 인스탄스 때는 오브젝트로 쓰고 강의 관련자라는 객체로 뽑아서 하위 객체로 뽑을 수도 있고 그쵸? 이러한 방법으로 다 여러분들이 상호 베타성과 식별성을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객체는 크게 세 가지의 객체로 나눠집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분류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핵심 객체, 개념 객체, 관련 객체라는 거로 나눠집니다. 용어들도 참 많이 쓰입니다. 핵심 객체 뭐 베이직 엔티티라고도 하고 펀더멘탈 엔티티라고도 하고 미국의 그 유명한 학자들이 쓴 책들마다 자기가 쓴 책이 어떤 책은 뭐 펀더멘탈 엔티티라고 쓴 거를 번역하면 핵심 객체라고 번역하고 바바라 버놀이나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여자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데이터 모델링의 할머니죠. 할머니인데 그 IBM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그분이 아마 데이터 모델링에 관련된 책은 최초로 쓴 분이 아닌가 싶어요. 전 세계에서. 그 바바라 본 홀, 뭐 C 플레밍인가 하는 여자분하고 둘이서 썼던 책인데 아주 재밌는 책이고 좋은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데이터 모델링의 고전입니다. 저도 이제 그 책 갖고 맨 처음에 데이터 모델링을 공부했는데 참 내용 좋고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책인데 그 책에는 기본 개체라고 해요. 베이직 엔티티라는 말을 쓰거든. 용어는 뭘 쓰든지 간에 핵심 기본 개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개체. 쉽게 말하면 우리로 그 업무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면 코드성 데이터들 한 번 집어넣고 나면 주로 레퍼런스가 되는 이러한 테이블들입니다. 고객 관리 시스템에서 영업 관리 시스템에서 고객 테이블 같은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학사 관리 시스템에 보면 학생 테이블 같은 것들 뭐 학과 코드 같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로 베이직 엔티티 핵심 개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예제가 사원, 고객, 부서, 뭐 은행 이런 개체들이요. 그럼 개체들은 이런 기본 개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컨셉추얼 개체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개체들이죠. 이거는 이제 그 뭐 업무를 안 해본 학생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개체들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형 개념이나 과정 등을 개체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 제조 공정 회사에 가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정이라는 건 눈에 보이죠.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 머신이 있는 라인이 있고 거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립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클리닝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 공정들은 나눠져 있는 부분별로 할 때 그 공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어 놔야지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의자에서 그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 원단위표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두바이 유전에 가서 원유를 사왔어요. 요새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원유를 사갖고 왔는데 그 원유를 여러분들은 뭐 이제 정육공장에 관심 있고 뭐 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육공장 라인이라는 게 석유가 나오는 라인, 휘발유가 나오는 라인, 뭐 경유가 나오는 라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의 라인을 흘립니다. 하나의 라인에 원유를 흘리면서 가열을 몇 도로 하느냐, 1000도로 하느냐, 1200도로 하느냐, 그러니까 몇 도로 가열해서 얼만큼을 가열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기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가열하고 시간이 이제 오래 가열되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뭐 휘발유가 되고 낮으면 석유가 되고 그러니까 석유값은 조금 싸고 그러니까 공급가가 뭐 이런 개념에 접근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원유가 1000배럴이 들어가서 1400도로 2시간을 가열하게 되면 경유가 200리터가 나오더라. 2000리터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소리를 하냐면 원유를 얼만큼을 사야지 경유를 2000리터를 만들겠느냐 이걸 역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공식이나 포뮬라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놨다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이러한 데이터가 뭐라 그러냐면 원단위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것들도 도출을 잘해서 데이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개념 개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관련 개체는 이제 지금서부터 관련 개체는 아주 진짜 귀 따갑게 듣습니다. 관련 개체 또는 그 교차 개체, intersection entity 또는 behavioral entity, 행위 개체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용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뭐 바로 이제 배우겠지만 두 개 이상의 개체의 결합에서 쓴다. 두 개 이상의 개체, 개체와 개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쓴다. 이 관련 개체는. 그 다음에 두 개의 개체 간의 M 대 N 관계, 또 다른 책은 뭐 many to many, 다 대 다,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죠. 그렇죠? M 대 N 관계를 해석하게 쓴다. 그럼 M 대 N 관계가 뭔지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에 특정 개체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에 관련된 처리를 한다. 트랜잭션도 그 어차피 행위 개체입니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원인 행위가 있을 것이고 그 원인 행위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오니까 데이터와 엔티티를 연결하는 것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처리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특정 개체의 이력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관련 개체를 만든다. 이력 같은 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히스토리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채용나기가 전산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격리부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의 이력을 쌓을 때 그 필요한 엔티티가 바로 관련 개체다. 그 예전에는 입고 출고 가격 변동 거래 뭐 이런 무지 많은 그 관련 개체들의 종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설명한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다가 개체 유형을 한다면 우리가 자재 관리에서 재고를 관리하는 아주 심플한 이 예제를 하나 볼게요. 자재가 있어요. 우리가 자재가 있는데 그 자재는 사오게 돼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사와요. 구매 발주를 낸다 이거지. 그럼 그 구매 발주에 따라서 입고를 잡아요. 입고 잡는 게 트랜잭션입니다. 그쵸? 입고를 잡아요. 그 입고에 따라서 뭐가 이러냐면 창고에 재고로 늘어나요. 창고가 여러 군데 있다라는 전제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작업 지시라는 오다에 의해서 워커다. 오다에 의해서 공정에다 물건이 출고가 돼요. 출고도 트랜잭션이에요. 이거 보세요. 얘랑 개체와 개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썼으니까 얘는 관련 개체, 교차 개체, 행위 개체라고 말하는 거고 트랜잭션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주로 레퍼런스만 되지 참조도 쓴다 이거 딴 엔티티들이. 그러니까 이런 개체들은 뭐라 그래요? 핵심 개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공정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작업 지시에 의해서 자재가 100개 들어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공정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제품은 몇 개 있고 그 완제품은 몇 개 있고 이렇게 나눠낼 수가 있어요. 그런 테이블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공정 개체는 어디에 해당된다? 개념을 잡아내는 그 개체이기 때문에 그 컨셉추얼 엔티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개체의 종류들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다 나눠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조금 아까 교차 개체, 행위 개체 똑같은 얘기를 하랬죠. 교차 개체에서 예제를 했는데 many to many 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한다. 그게 교차 개체다. 아주 중요한 개체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개체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초보자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틀리는 부분이 바로 교차 개체를 못 잡아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개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라면 우리 회사가 만들어서 파는 거죠. 볼펜, 사인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가는 거래처가 있다라고 문방구들이 거래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제품은 여러 거래처가 사갑니다. 그렇죠? 한 거래처는 여러 제품을 사갑니다. 맞죠? 그걸 뭐라고 해? many to many 관계다 이렇게 말한다. 아주 간단해 개념은. 그때 many to many가 발생한 이 개체들 간에는 반드시 무슨 개체를 하나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놈을 뭐라고 한다? 교차 개체라고 한다. behavioral entity, intersection entity 뭐 이런 용어를 쓴다 이거지. 이 개체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어느 제품이 어느 거래선한테 팔렸구나를 관리해주는 요 개체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 개체를 집어넣지 않으면 관계형 DB 절대로 관계형 DB는 many to many 관계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샘플로 몇 개를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many to many 관계를 표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니 투 매니 관계에 있는 것들을 억지로 관계는 안 잡고 포린키 관계를 양쪽에다 억지로 줬다. 그랬을 때는 두 개의 데이터를 조인할 때 카테시언 프로덕트가 발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카테시언 프로덕트 배웠죠? 조인하게 되면 카테시언 프로덕트 A가 3개 있고 B가 5개 있으면 3, 5, 15 15개의 데이터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데이터를 찾아내는 이 방법이 카테시언 프로덕트입니다. 카테시언 프로덕트가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가 무지 많아져요. 그 예제를 지금부터 배워나간다 이거지. 학생이 10,000명이 있습니다. 10,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8학기를 다니는데 뭐 조금 더 다니는 애들도 있죠. 여러분들처럼 9학기, 10학기인데 나처럼 뭐 7학기에도 나는 8학기 다녔구나. 근데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10학기를 다닌다라고 합시다. 10학기 동안에 5과목씩을 신청했어요. 그럼 한 사람당 수강 신청 레코드가 몇 개 나오냐는 얘기지. 50개 나오죠. 그쵸? 50개 나오는데 10,000명의 학생이 50개씩 만들면 몇 개예요? 50만 개죠. 만 개에서 채용 나이가 들은 신청한 수강 신청 나와라 그랬을 때 카테시언 프로덕트를 발생해서 10,000개 곱하기 50만 개를 해가지고 5억 개 나오나? 50억 개 나오나? 거기에서 데이터를 찾는 게 낫겠어요? 채용 나이를 찾아갖고 포린키로 다 조인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낫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데이터 모델링이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잘하게 되면 카테시언 프로덕트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키 조인에 의해서 조인을 갖고 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아오기 때문에 니네가 엉뚱하게 만든 DB에서 20분 걸린다면 200분 걸린다면 내가 만든 데이터는 1초 만에 튀어나온다. 이 개념이 데이터 모델링의 개념이 시작이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카테시언 프로덕트가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니 투 매니 관계를 너무 엉성하게 DB 모델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더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교차 개체 하나를 집어넣으면서 해결된다. 좋다. 학생 하나는 여러 강의를 듣고 하나의 강의에는 여러 학생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매니 투 매니야. 어떻게 만들고 매니 투 매니가 뭔지는 이제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세하게 배우니까 이렇게 매니 투 매니 관계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는 요 개체를 뭐라고 한다? 인터섹션 엔티티, 교차 개체라고 한다라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어떻게 만드는지는 지금부터 차분하게 배워나간다. 오케이? 자, 개체를 구분하는데 여러 가지 타입으로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방법은 개체는 하위 개체와 상위 개체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개체와 개체를 설계하게 되면 반드시 하위 개체와 상위 개체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ER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아주 특별한 DW는 예외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체는 ERD에 표현된 모든 개체는 최소한 한 군데 이상 관계를 갖고 있어라. 이게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순번 체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다 만들어 놓은 데이터 테이블 같은 이런 거 빼놓고는 업무 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테이블들은 반드시 전체가 릴레이션으로 연결돼 있어라 하는 게 관리 지침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 연결을 하고 나면 뭐가 이제 남냐면 이렇게 하위 개체와 상위 개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봅시다. 보세요. 고객 개체는 하나의 고객은 여러 개 계좌를 만든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고객 개체는 여러 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이때에 포린 키를 갖고 있는 이쪽 포린 키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포린 키를 갖고 있는 이쪽을 하위 개체라 하고 프라이머리 키로 존재하는 개체를 상위 개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국민은행에 가서 계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계좌에 거래가 일어나요. 거래 일시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난다고 치게 되면 이 거래는 어느 계좌권이다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쪽에 뭐가 갖고 있냐면 계좌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 일시를 갖고 있다. 그럼 얘가 포린 키죠. 그쵸? 얘의 데이터를 갖다 왔으니까 이쪽에 계좌번호는 뭐로 들어있어요? 프라이머리 키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위 개체고 여기가 하위 개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계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계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좌는 고객 개체의 하위 개체이고 거래 개체의 상위 개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지. 그거를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이라는 상위는 슈퍼 타입, 뭐 하위는 서브 타입이라고 하고 어떤 책은 그걸 하위 개체를 차일드 자식이라 그러고
상위를 페어렌츠, 부모라고 그러니까 쓰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은 하위 개체를 dependent entity, 독립개체, independent entity에서 용어들을 혼동되게 쓰는데, 저는 거의 모든 예제를 하위와 상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그 의미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 책들에서 보면 엔티티를 분류하는데 weak entity와 strong entity를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하고 하위 개체, 상위 개체하고 정확히 매핑이 안 돼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지. 얘기는 뭐냐면 약한 개체는 만일에 고객하고 얘가 조금 아까 상위 하위에선 얘가 고객하고 볼 때 하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고객 개체가 이쪽에 가서 보게 되면 포린 키로 밑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트리뷰트로. 그러면 고객 번호가 없더라도 계좌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널 값이 들어가면 해결이 되죠. 이제 널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널 밸류. 널 값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널은 값이 없다가 아니라 뭐죠? 알 수 없다지. null is unknown value 이렇게 define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unknown,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값이 ESC나 스페이스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null로 처리하면 고객 번호가 없더라도 이 계좌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래를 한번 볼까요? 거래를 보게 되면 계좌 번호가 있죠, 이거. 이 계좌 번호가 안 들어오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왜?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 값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널 값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계좌가 존재할 때만 반드시 만들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 스트롱 엔티티 관계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이게 스트롱 엔티티야. 그쵸?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반드시 있으니까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하고 스트롱 엔티티와 위크 엔티티 관계가 딱 매핑은 안 돼요. 매핑은 안 되는데 이 관계는 스트롱과 위크의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얘네 둘은 얘가 존재하지만 얘가 나오니까 얘는 스트롱 엔티티, 얘는 위크 엔티티라 부르자.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스트롱 엔티티와 위크 엔티티 개념과 하위 개체와 상위 개체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그냥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 지금서부터 해나가는데 스트롱 위크 개념은 안 잡고 하위와 상위 개념만으로 모든 엔티티 관계를 설명하겠다. 다시 이거 한번 보자. 부서 코드가 있었어요. 부서가. 그런데 이 테이블에 가서 보니까 사원 테이블에 가서 보니까 이게 부서 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때 상위 개체는 뭐겠어요? 부서가 되겠죠? 왜? 프라이머리 키가 부서라 그랬잖아, 항상. 프라이머리 키가 슈퍼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하위 개체가 돼. 특기 코드가 있었어요. 특기 코드에 여기 0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관계는 다음에 배우면 되니까 특기 코드가 있었는데 특기 코드가 여기가 포린 키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특기 코드도 사원 개체의 상위 개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학력사항이 있었어요. 학력사항에는 4번을 썼어요. 그럼 4번은 상위 개체고 학력사항은 하위 개체다. 뭐 이제 스트롱 관계다, 뭐 위크 관계다. 그거 따질 수 있지만 상위 하위야. 다시 보자. 상위 하위 개념이 딱 서야지만 나중에 릴레이션을 어디다 줘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디파인을 여기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사원 개체 입장에서 보면 부서 특기 개체는 사원 개체의 상위 개체이고 학력사항과 급여사항의 상위 개체이다. 맞습니까? 다시 사원 개체는 부서 특기의 하위 개체이고 학력사항, 급여사항의 상위 개체이다. 맞죠? 이렇게 디파인을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오케이? 모든 엔티티는 앞으로 상위 하위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개념을 그냥 데이터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려보면 고객은 국내 고객과 해외 고객으로 나눠진다. 국내 고객은 경기, 서울 고객 뭐 이런 방법으로 나눠지면 국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고객은 고객의 하위 개체이고 경기, 서울 고객의 상위 개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어요? 똑같은 예제고 생물, 자연, 데이터를 그렇게 정의해보자 하는 얘기죠. 그런데 개체를 파악하는 데는요. 개체 파악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인데 개체를 파악할 때는 선입견을 버리고 본질을 파악하라.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정보 구조에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드는데 껍데기를 만드는데 내가 전에 이렇게 했더라 누가 전에 이렇게 했더라 딴 시스템을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선입견 내가 전에 했던 경험이나 이런 선입견들을 자꾸 버려야 되거든요. 관계형 DB에서는 모델링에서는 데이터 구조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하라는 대로 규칙을 따라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엔티티를 도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다 배워요. 지금서부터. 하나는 인터뷰를 기초로 하는 게 있고 서류 양식 그러니까 이 장표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탑다운 방법이라 그러고 이건 버럼업 방법이라 그래서 상향식, 하향식이라 그래. 이제 하향식 방법, 상향식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좋다. 이거는 이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에 들어가겠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엔터티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엔티티 파악할 때는 상식선에서 좀 해라. 논리적으로. 상식 이하의 짓들 좀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 테이블 하나를 뭐 2만 바이트로 만든 이런 몰상식한 일들을 한다든가 이런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하지 말고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프라이머리 키가 없더라. 이런 진짜 몰상식한 이런 방법들은 쓰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개체 정의사항을 도출해라. 개체를 정의했을 때 define을 정확히 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개체 파악하면 명칭, 개체에 대한 설명, 개체의 범주,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약어 및 동의어, 시노님 같은 거 있죠? 시노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출현 건수 및 예상 변화 이런 것들을 개체를 파악하면서 같이 해주는 게 어떻겠니? 하고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개체를 파악했을 때의 검토 항목입니다. 개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도출하게 되면 명칭은 단수의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였느냐. 물론 이제 우리 한글은 편하지요. 그 미국 애들은 거래선이라는 걸 이제 거래처라는 걸 하나 등록하게 되면 밴더라고 쓸 수도 있고 밴더스라고 쓸 수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복수 쓰지 말고 가능하면 개체 명칭은 그 단수 이름으로 좀 써줘라. 근데 우리는 좀 그 심플하잖아요. 우리는 복수들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은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들은 해갖고 사실은 문맥으로 따진다면 들자가 들어가는 게 정확한 문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이니까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복수에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모델링 하기는 참 편해요. 이름을 만드는데 학생들, 엔티티 이름을 학생들 이렇게는 안 만들잖아. 스튜던츠 이렇게 안 만든다 이거지. 근데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의미 있는 이름을 줘야 되니까. 다음에 상호 베타성 아까 설명했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데이터는 이 커피라는 데이터는 A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음료수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각성제에도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음료수, 각성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양쪽에 엔티티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커피는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게 만들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 찾을 때 어디서 찾을래? 이런 개념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물 종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커피는 음료수이면서 각성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상호 베타성이거든. 다음에 상세정의 개체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마스터성 데이터냐 디테일성이냐 히스토리성이냐 이런 개체 정의 그 다음에 이 개체에 대한 기본적인 크기와 사용성 교차 개체 도출 그 다음에 정규화 준수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파악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식별자가 있느냐 속성의 구성은 제대로 됐냐 관계는 반드시 갖고 있느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개체 검토 항목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엔티티를 도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기초로 하는 방법이 있고 서류 자료를 기초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쵸? 먼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개체 도출을 인터뷰를 기준으로 한번 한다라고 할게요. 자기가 하는 일, 해야 될 일을 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떻게? 먼저 개체 도출하는 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명사를 도출한다. 그 다음에 명사를 정리한다. 속성화 대상 명사를 도출하고 남은 대상 명사를 선별한다. 개체 대상 명사를 선별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 발주 부서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업무 분석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일을 하려면 그 업무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디스커스를 합니다. 그쵸? 인터뷰하고 그걸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 그 시스템을 짜달라는 사람, 뭐 우리 같은 회사에 있는 부서 직원이든 우리 전산실을 제외하고 우리한테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거든요.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이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DB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시스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매 발주 업무를 잘 모르는데 거길 가봤어요. 가가지고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각 부서에서 구매 의뢰를 한다. 지금 구매 발주 부서에 있는 사람이 그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문장, 복문장으로 그리고 and, 써 뭐 이런 걸 써가면서 장황하게 소설 쓰듯이 이 인터뷰를 정리하면 데이터 모델링 못합니다. 못하니까 단문장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용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단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각 부서에서 구매 의뢰를 한다. 구매 의뢰에는 여러 품목들이 포함될 수 있다. 구매 의뢰 물품은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품들로 한정된다. 물품은 물품 번호로 관리된다. 관리되는 물품은 관리되는 물품의 관리 항목으로는 물품명, 규격, 표준 가격 등이 있다. 얘네들 어트리뷰트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구매 의뢰가 된 품목들은 현 재고를 파악하여 해당 물품의 재고량이 부족한 경우 구매 발주를 낸다. 구매 발주. 한 번의 구매 의뢰는 여러 번에 나누어 발주될 수 있다. 구매 발주는 특정 거래처를 선정하여 구매 발주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수행된다. 관리되는 거래처의 관련 내역을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사업자 번호, 주소 등이다. 구매 발주서에서 발주되는 품목과 가격, 단가, 금액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1에서 10개 항목 정도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샘플을 만들려고 10개 패러그래프 정도로 이렇게 딱 줄인 거죠. 그쵸? 그랬는데 실제 단위 업무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막 많은 것들은 막 1000개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쵸? 하는 일을 다 묶었더니 1000개 되더라. 근데 보통 인사급여 시스템 같은 데 가서 하는 일 봐봐라 이거지. 하는 일 봐보면 한 200스텝 정도면 인사급여 다 끝납니다. 이거 정리해보면. 걔네들 하는 일 다 적어봐서 그 써봐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쭉 정리해서 단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먼저 뭐 해라 했어요? 제일 먼저 명사를 도출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10개의 문장 중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부서, 구매 의뢰, 품목, 회사 한번 볼까요? 부서, 구매 의뢰, 품목, 구매 의뢰, 물품, 회사, 물품 이 명사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시나리오에 나왔던 명사만 다 정리해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를 해요.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같은 의미가 있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품목이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물품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 읽어보니까. 그러면 나는 물품을 남겨놓고 품목은 딜리트를 시켜버렸어요. 가능하죠? 이게 명사 정리예요.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구매 발주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발주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구매 발주만 남기고 발주는 없애버렸네요. 그쵸? 지운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같은 의미가 있는 것들을 딜리트를 시켰어요. 아, 구매 발주서가 딜리트가 됐네요. 구매 발주서는 구매 발주의 결과인 레포트일 뿐이기 때문에 지워버렸어요. 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명사를 정리해버려요. 명사를. 그래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속성화 대상 명사를 파악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만일에 물품이 테이블이 엔티티가 된다 그랬을 때 물품 번호, 물품명, 규격, 표준 가격 얘네들은 물품의 어트리뷰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속성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거래처가 만일에 뭐가 된다? 엔티티가 된다면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거래처 주소일 거예요. 이게 주소, 사업자 번호 이런 것들은 거래처의 어트리뷰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여기서 놓치더라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걱정이 안 되냐면
나중에 놓친 걸 가지고 엔티티를 만들면 들어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 얘는 어트리뷰트로 돼야 될 놈을 내가 엔티티라고 생각했네. 그리고 금방 후회해요. 걱정하지 말고 명사의 대상에서 속성화 대상이 되는 것만 이렇게 괄호 열고 뒤에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자 이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개체 대상 명사를 선별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회사 업무를 만드는데 이 회사라는 건 엔티티로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를 애초에 지워버렸어요. 얘를 지우고 나오니까 남는 게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아, 앞으로 네가 정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일에 데이터베이스 엔티티를 도출한다면 부서 엔티티, 구매 의뢰 엔티티, 물품, 재고, 구매 발주, 거래처 엔티티. 아, 엔티티 6개가 도출되는구나. 이렇게 잡아낸다 이거지. 아주 심플한 방법이죠. 물론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 엔티티 간의 관계를 맺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교차 개체도 나와야 되고 데이터 테이블이 너무 커지니까 1대1 관계로다가 데이터를 적게 만들 필요도 있고 이러한 기교는 여러분들이 부려야 되지만 어쨌든 이 시나리오를 근거로 봤을 때 부서, 구매 의뢰, 물품, 재고, 구매 발주, 거래처 요 정도의 엔티티만 있으면 일단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티티 도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터뷰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터뷰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만. 이해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예제 하나 더 할게요. 그러니까 하는 길에 하는데 시나리오를 썼어요. 지금 학교와 관련된 일을 시나리오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과에 소속된다. 학과 정보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학생은 학번호로 관리되고 이런 정보들을 관리한다. 학생은 학기별로 수강 신청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의와 관련돼 갖고 학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한 9개의 패러그램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명사를 정리하라 그랬어요. 명사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명사가 정리가 됐어요. 그쵸? 여기에서 두 번째 명사를 정리해라 하는데 정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있는 걸 대체해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면 교수하고 담당 교수는 같은 의미죠. 교수하고. 그래서 교수는 남겨놓고 담당 교수는 지워버렸어. 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명사가 정리되니까 요만큼 남더라 이거죠. 그럼 명사가 정리되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속성 대상 명사를 도출하라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학과가 만일에 엔티티가 된다면 학과 코드, 학과명, 학과 개설연도, 전화번호는 학과의 이 어트리뷰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도출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남았냐면 여기에서 학과, 학생, 학과, 학기, 수강 신청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엔티티가 도출되는 거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체화할 수 없는 것들은 딜리트해라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는 개체화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둘, 넷, 여섯, 7개 정도의 엔티티를 만들면 시나리오에 적합한 엔티티가 도출된다. 여기까지를 알 수 있더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도출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를 하시는 일 정리해가지고선 한 10개나 20개 문장으로 다 정리해서 엔티티를 도출해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엔티티 도출이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개체 정의서를 하나 만듭니다. 개체 정의서는 앞에 아까 말했던 부서, 구매 의뢰, 구매 발주 뭐 이런 예제를 하나 만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드는데 이 개체는 뭐 하는 거다 설명하고 이런 거를 다 나중에 ERD에 등록할 겁니다. 어떻게 등록하고 이거를 형상관리,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 전달되고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면 개체 유형이 있었죠? 핵심 개체, 개념 개체, 관련 개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개체 구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시노님, 아까 동의어들 도출하라 그랬잖아. 어떤 사람은 자재 마스터를 물품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거래처를 거래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벤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테이블 크리에이트 할 때 시노님 테이블로 등록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게 시노님 테이블로. 뭐 시노님 테이블 쓰고 안 쓰고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설명은 그때 가서 물리 모델링에서 할게요.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은
약 100개 정도의 부서가 있는데 제로 퍼 만스, 즉 한 달 내내 가봐야 증가되는 게 없더라 이거지. 구매 의뢰는 지금 3,5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한 달 정도에 한 달에 100건 정도의 구매 의뢰가 발생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기초 데이터 건수로 사용돼야 됩니다. 이거 엔티티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서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 관련 속성들을 부서 코드, 부서명 간단하게 PK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어느 걸 키로 잡으면 좋겠구나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간단한 어트리뷰트로 씁니다. 실제로 상세화 과정에서 얘네들 다 도출되지만 여기서는 개체가 나온 요 정도의 단계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요 정도만 정리를 하자 이거지. 그래서 개체 정의서가 끝나게 되면 그 개체 도출이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개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예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어떻게 만드는 게 좋다. 이거를 개체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두 페이지가 연결되거든요. 내가 데이터 모델링을 했든 뭐 안 했든 간에 회사에 가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퍼블릭 코드, 공통 코드 개념을 쓰는 거예요. 공통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로 볼게요. 인사관리에서 쓰는 코드 되게 많죠. 부서 코드, 직위 코드, 직종 코드, 뭐 하다못해 어느 회사 가면 혈액형 코드까지 만들어놔. 군별 코드, 뭐 육해, 공군, 뭐 전투경찰인가? 의무경찰인가? 요런 거 4개, 2개. 실제로 성별, 남자, 여자도 코드로 만들어 놓고 코드 진짜 좋아하거든, 한국 사람들. 근데 어쨌든 간에 코드 무지막지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 놓고 났는데 여기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 01일 때 부서야 100번 임원실, 200번 격리부, 300번 해서 요 구분이 01인 경우엔 부서 코드고 02일 때는 직위 코드고 이런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실제로 이건 파일 개념입니다. 관계형 대비해서 이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 부서 코드. 사원에서 부서 코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 릴레이션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구분이 따라 들어오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코드는 코드고 테이블은 테이블이야. 그래 놓고 얘 읽을 때 부서 코드 읽어가지고선 부서 코드명을 갖고 오려면 부서명을 갖고 오려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프로그램에다 세팅을 하는 거야. 요 코드 들어오면 앞에다 01을 달아갖고 무브 시켜서 읽어오는 뭐 이런 개념으로 다 프로그램들을 딜이 짜더라 이거지. 데이터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은 뭐로 만든다는 거야? 프로그램으로 커버하더라 이거지. 그러면 부서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할래? 변동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릴레이션이 없는 이러한 스탠드얼론 이런 이 테이블들을 관리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일반 코드를 쓰는 대부분의 기업들, 조직들이 이런 관계로다 관계없이 그래 여기에서 프로그램으로 읽어다 쓰지 개념으로다 다 프로그램을 짠다 이거지. 이게 뭐라 그런다? 안 좋은 설계다. 왜? 관계형 DB에선 릴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해라는 대로 모든 걸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서 구분의 부서 코드 요거죠. 그 다음에 직위 구분의 직위 코드 4번 중복 관계를 들이매줘야 된다 이거지. 4번 레퍼런스니까 얼마나 복잡해지냐 이거지 이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퍼블릭 코드 개념을 쓰게 되면 릴레이션을 잡재니 복잡해지고 안 잡재니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한다 이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번에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쓰는 코드가 4개라고 가정했을 때 4개, 5개, 10개가 있다면 각각을 부서 코드는 부서 코드, 직위 코드는 각각의 이치 테이블로 만들어서 릴레이션을 잡으면 훨씬 편해지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러면 단번에 조인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릴레이션 잡고.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죠? 무슨 단점을 가질까 얘가? 코드가 100개 있으면 이런 테이블이 100개가 나와야 되니까 관리하는데 너무 어렵더라는 얘기지.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부서 코드가 100번인 사람 나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부서 코드가 100번인 사람을 얘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 테이블만 읽는 거야. 인덱스도 없고 읽어댔어요. 그러면 풀 테이블 스캔하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공통 코드가 해서 한 코드가 구분이 10개 있다라고 해갖고 한 코드가 100개씩 있다, 아니 100개씩 있다고 치면 이 데이터는 1000개죠. 1000개 중에서 0, 1을 대입해 가지고선 100번을 찾아가지고 부속 코드가 이게 100인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10명이 탁 리턴돼 왔어. 이런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부속 코드가 100인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이게 부서가 100개 있잖아. 100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이 코드가 같은 사람을 조인하는 게 빠르겠어. 어느 게 빠를까? 퍼포먼스가 세 번째 게 제일 빠르죠. 관계형 DB는 retrieval DB입니다. retrieval. 조회하는 DB지, 조회하는 DB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커버해서 이런 DB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학력 구분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뭐 이런 별로 안 쓰는 이런 것들은 공통 코드처럼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에만 집어넣고, 우리 인사관리 시스템을 한다면 직전 코드, 부서 코드, 직위 코드, 얘네들은 진짜 많이 쓰는 코드들이거든요. 부서별로 하고 직종별로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건 each 테이블로 만들고, 이러한 이거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있다면 하이브리드가 제일 좋다 그러잖아. 양쪽의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관계형 DB에서 recommend 하는 건 이런 방법에 recommend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엔티티를 만들어야 되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방법과 얘를 절충하는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돼. 왜 안 된다 그랬어? 얘는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이터를 대입을 해서 데이터 값을 갖고 데이터를 리트리브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다 데이터를 세팅해서 데이터를 찾는 이런 개념의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된다. 이해되겠어요? 그래. 그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많이 질문 받는 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냐면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새로 만든 자료예요. 옛날 자료에는 이거 없어.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여기가 대중, 소구분을 다 갖고 있는 이러한 체계의 DB가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구분, 중구분해서 얘한테 한 번만 가져가지고선 대중, 소구분을 다 갖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게 좋겠냐는 얘기지. 어느 게 깔끔하고 좋으냐 이거지. 예? 아이, 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그쵸? 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얘는 대구분을 찾아서 중구분을 들어가고 중구분을 찾아서 소구분으로 줄여 들어가고 소구분에서 품목을 찾아오는 거죠. 이런 방법이죠. 그런데 내가 중구분이 모인 거 나와라 그랬을 때 있잖아요. 중구분이 모인 거 나와라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렇게 조인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얘랑 관계가 있고 얘랑 관계가 있으면 얘랑은 뭐가 있다? 당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못 찾겠지,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설계가 얘보다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요. 이때는 뭐가 문제가 생기죠? 단점이 생기잖아. 어떤 단점이 생길까? 프라이머리 키가 길어지죠. 얘보다 PK가 길어지잖아요. 릴레이션을 주니까. 그렇잖아. 어? 그래요. 그래서 이게 PK가 길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고, 그 대신 구조상으로는 얘가 좋은 구조거든요. 관계형 DB에서. 왜 그러냐면 앞으로 품목 테이블은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레퍼런스 돼야 될 이 테이블들인데 여기에 관계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관계가 집중되는 그런 테이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한 번의 관계로 다 데이터를 연결해내기 때문에 관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얘가 유리할지 모르지만 얘는 PK가 길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대구분, 중구분을,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스트롱 엔티티와 위크 엔티티 개념이죠. 대구분이 밑으로 들어갔죠 이번에. 해놓고 얘는 소구분만 가졌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의 단점은 뭐죠? 중구분으로 다 조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된다라는 단점을 갖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다 연결하고 너도 각각을 하면 이렇게 다이렉트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막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설계 같죠? 그런데 나쁜 설계예요. 왜? 서큘러가 발생했잖아. 서큘러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
DB는. 구조상으로는 얘가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대구분과 중구분은 반드시 있는데 소구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마트라는 그 회사라고 가정하자. 이마트는 물건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이마트는 이 물건 분류를 웻과 드라이로 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젖은 상품과 마른 상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밥은 웻에 들어가. 거기서 파는 생선 뭐 이런 거 있잖아. 야채 같은 거 이런 건 웻에 들어간다고. 젖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은 드라이로 들어간다고. 이제 그래서 물건 분류를 대부분을 예를 들면 그렇게 웻 드라이 정도로 다 뭐 몇 개 정도만 나눠요. 그다음에 드라이 안에서도 그 식품이 있을 수 있고 공산품이 있을 수 있고 전자제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나눌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식품 안에서도 생선류가 있을 거고 시금치 뭐 이런 과일류가 있을 거고 또 나눌 거 아니에요. 소구분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쵸? 이해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소구분이 안 들어오고 중구분까지밖에 안 내려오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쓸 수 있어 없어? 이 구조는 절대 못 쓰죠. 얘는 반드시 소부분까지만 내려와야만 쓸 수 있는 구조잖아. 그때는 이게 더 유리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이게 항상 유리하고 저게 항상 유리하가 없더라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따진다? 그 사람들의 지금 업무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얘기. 만일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소구분이 안 들어온다면 이거는 절대 쓸 수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마트 설계해 준 거는 어떻게 설계해 줬어? 이렇게 설계해 줬다 이거지. 그때 너 이게 좋다라면서 이 뒤에 게 좋다라면서 왜 이마트 건 이렇게 설계했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업무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밖에 갈 수 없더라. 그런 구조를 알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키 구조를 하는데 제발 요거만 하지 마라. 요거만. 아시겠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 업무에 피터블하게 잘 구조를 잡아가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의 구매 의뢰에는 여러 자재가 구매 의뢰될 수 있고 한 자재는 여러 번 구매 의뢰될 수 있듯이 이렇게 매니투매니 관계가 나오는 거는 반드시 해결하라. 어디에서? 특히 관계형 DB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되는 이러한 관계다. 이렇게. 그리고 지원도 안 해요. 관계형 DB에서 매니투매니는 데이터로 포린키 잡질 못한다고. 그 다음에 단일 사례를 개체로 도출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실험실 배정 직원, 이게 우리 사원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한 사원은 실험실에는 여러 사원이 있다. 한 직원은 여러 실험실에 근무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실험실 배정 직원 하게 되면 이 실험실에는 누가 근무하지를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하면 만일에 응급실, 실험실, 수술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약제실이 나왔다고 칠게요. 약제실 또 만들어야 되겠네 이거. 그쵸?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얘는 뭐로 만들면 될까? 부서 또는 작업지역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작업 배정 직원으로 만들고 직원 테이블 하면 이 데이터가 아무리 변화를 가하더라도 이 테이블에서는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설계가 좋은 설계냐? 이런 단일 사례를 개체로 만들지 마라 이거지. 이런 단일 사례를. 이런 그 우를 범하게 되면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다음에 이렇게 매니투매니가 많은 업무 권한을, 그러니까 이 업무 권한 자체를 엔티티로 만들게 되면 또 만일에 중개인이 아니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무기 팔구선 러비스트라는 게 하나 또 나왔다고 치면 러비스트가 또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복잡해질 거냐.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법적 역할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이 역할은 누가 했구나를 관리하는 요런 테이블로 다 묶어낼 수 있다면 이 롤 해야 될 일들은 요 테이블에서 누가 무슨 일을 했구나를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 권한을 개체로 만들지 말고 모아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해봐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DB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스탠드 언론으로 돌아가는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얘가 이 DB에서 언젠가 쓰인다 그러면 반드시 그놈은 관계를 어딘가에 맺어줘서 DB에서 고립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게끔 고립화를 배제시켜줘라.
이런 얘기가 DB 엔티티에서 해줘야 될 얘기고, 그 다음에 동의어 개별화를 그러니까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인사관리에서는 사원이라고 쓰고 회계관리에서는 직원이라고 쓰고 생산관리에서는 작업자라고 쓴다 그래갖고 이걸 엔티티화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의 사원으로 만들어 놓고 특별히 작업자에서는 작업 구분이라든가 뭐 이런 작업자 번호라든가 얘가 바뀌는 게 있다라면 이 사원에서 이런 테이블로 구조로 일대 빵관계로 만드는 게 유리하지, 이걸 각각을 엔티티로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에 가면 영업 사원 또 만들어야 되겠네. 인센티브 준다 그랬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서 공통으로 쓸 수 있게 설계하라. 이게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서 개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될 그 얘기들.